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과 한중 관계의 굴곡 속에서 이루어진 첫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였는데요. 베이징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신뢰를 다질 수 있을지, 경제 분야에선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가림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우수근 한중 글로벌 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중 정상회담 지금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주말에 터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정말 전격적인 군사작전이었는데요. 관련된 국제사회 반응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를 좀 듣고 싶은데 정가림 교수님 네.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에 뭐 굉장히 연계해서 해석하는 시각이 많던데 이번 베네수엘라 네, 사태를요. 맞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적인 침투 그리고 일종의 납치죠. 네. 상대방 국가의 그 대통령을 그렇습니다. 이제 데리고 간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충격이 굉장하다라는 거는 지금 모든 언론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약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석유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반구에 대한 중국의 침투가 견제돼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마약은 얘기했지만 마약은 사실 그 종류가 좀 다릅니다. 사실 미국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는 마약이라는 건 펜타닐이거든요. 펜타닐이요? 물론 중국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대부분 코카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물론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건 주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영국은 얘기하는 이제 건 마약 밀매를 걸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약이 이제 미국민들을 건강을 해친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석유 문제인데 석유는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건 중진류거든요. 네. 보통 벙커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주로 쓰는 거는 경질류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문제를 들고 나온 거는 1999년도에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석유 기업들에 대한 국유화 그 과정 속에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퇴출되는 사건, 그걸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강한 것이고요. 예. 마지막에 이제 서반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장 쟁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반구 얘기를 할 때는 1820년대에 나왔던 멀로주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멀로주의라는 거는 유럽의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미국이 견제하겠다는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일종의 독트린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 루즈벨트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부칙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루즈벨트의 그 멀로주의에 대한 부칙에 대한 보충, 즉 그 중국이 서반구 중남미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종국적으로는 모두 중국에 수렴한다. 또 이런 석유의 어떤 가격을 내리는 것이 미국의 경제 또 중국에 대한 타격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마약 문제도 있습니다. 마약 문제로 지금 콜롬비아라든지 쿠바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사태를 보게 되면은 마약과 석유 문제가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중국에 수렴하는 그런 문제의 어떤 이슈였다라고 봅니다. 네, 미중 패권 경쟁의 이런 안경으로 시각으로 좀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희 그 본질적인 이슈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시진핑 주석을 경주에서 만났고 이제 두 번째로 만나되잖아요. 뭐 1월 지금 5일이니까 뭐 며칠 되지도 않아서 중국을 방문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승훈 회장님 뭐 한중 간에 밀접하게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해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의미를? 네, 그야말로 신년맞이 방문이지 않습니까? 신년이라는 것은 낡은 것, 묵은 것을 다 없애고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인데 이 중국의 새로운 신년을 한국과 함께하겠다. 즉 한중 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겠다라는 중국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전 세계 다른 많은 나라도 많은데 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신년의 첫 번째 정상으로 국빈 초청을 했겠는가? 그만큼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필요로 한다. 당장 미국과 중국 대립 국면에서 만약에 우리 중견강국 대한민국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라이벌 격인 미국 쪽으로 더 근접해 한다면 중국한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을 빨리 자기들 곁으로 조금이라도 더 근접하게 자기들 쪽으로 더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예. 지금보다는 좀 더 균형 잡히게 네. 중립적인 그런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는 식으로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여태까지는 왜 대한민국 다른 대통령이 있을 땐 그렇게 안 했냐.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미국 위주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보니까 실용 외교를 지향하면서 네. 한중 관계도 중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체면도 많이 세워주고 그다음에 한국의 민심에 중국이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신년맞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국빈 초청으로 제일 먼저 모시자라는 식으로 나온 것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신년 첫 방문, 국빈 방문을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뭐 한미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한중 관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워낙에 뭐 큰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수렴 나올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전부 문화계에서는 야, 이제 두 번째 만나니까 그동안 가장 많이 얘기됐던 한한령, 우리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제안하는 한한령의 뭐가 이게 해제가 될까 또는 완화가 될까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교수님, 어떻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2017년 사드 문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 많이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한한령이었습니다. 이제 공식화되지는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한한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통해 가지고선 한한령 해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교류 확대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선 그 한한령을 해제하는 것 같은 그런 대체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가 요즘 K라는 산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사회 문화적인 특히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중국 시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중국의 수요도 그다지 크지 않고요. 다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시장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K-컬처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시장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번은 200명 정도 되는 경제 사절단이 가는 가운데도 뭐 게임 업체의 어떤 대표도 갔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가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한중 양국 간의 상당 부분의 어떤 공급망 그리고 기술 협력의 어떤 폭이 그리고 깊이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미래 산업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AI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첨단 과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바로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거 시진핑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거와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서 양국 간의 협력의 공간 내용들은 상당히 풍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한한령 문제 뭐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장이 좀 열리면 한한령이 해제되면 문화 교류가 대단히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런 기대감으로 지난주까지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가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런데 정작 정상회담을 앞둔 5일에는 급락을 했어요. 오늘 5일 코스피가 지금 주가 상승률이 거의 3% 안팎으로 좀 뛰고 있는데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크게 실망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번에 좀 기대를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나 하는 걱정이 좀 많은데 혹시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거요? 사실은 등락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 물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대국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빨리빨리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만되지 않습니까? 한한령은 이미 해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 방침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한령을 중국이 한국에 취함으로써 중국에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손이 훨씬 더 많죠. 손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한국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과 경제의 교류 협력
여지가 아직도 많거든요. 예. 근데 거의 다 중단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또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너무 거칠게 제재를 취한다라는 안 좋은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빨리 한한령을 풀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푸는 신호탄은 무엇이냐면은 한중 정상회담, 사회주의 국가니만큼 시진핑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최고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원만히 하면 그것이 한한령이 풀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신호탄이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 때는 그게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실용 외교를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들어서면서는 그것이 가능할 거다 해가지고 지난번 네.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웃으면서 잘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미 한한령은 해제되는 것. 중국 국내에서는 그래요? 이미 고위 지도자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딱 조치가 내려지면은 일사천리로 딱딱딱딱 결과가 보이고 뭔가 가셔야 될 거라고 대규모 하는데 K-팝 공연 같은 거라도 열려야만 완화나 해제됐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것도 보십시오. 예. 적어도 중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요. 예. K-팝 콘텐츠 큰 거 하나 준비하려면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이, 합니다. 앞으로 좀 시간이 장소도 필요하다. 예. 예. 모든 측면에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미 해제 국면에 들어간 건 맞으니까 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만이 아니고 우리 문학의 교리 확대를 바라는 분들이 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볼 텐데 예전 같으면 한한령이 뭐 공식적으로 중국은 뭐 언제 한한령을 두지도 않았으니까 해제도 공식적인 게 없을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설령 자연스럽게 완화 또는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릴 게 과연 많이 있을까? 아까 좀 시장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게임 같은 거 본다면 네. 중국의 게임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게임 경쟁력이 상당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게임의 수요자들이 대부분 청소년 계층인데요. 예. 중국은 이제 칭랑 행동이라 그래가지고선 청소년 게임을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특히 방학에는 게임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텐센트에서 매 방학이 되기 전에 그 캘린더 같은 시간표를 정해줍니다. 청소년들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업체를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다. 텐센트를 통해서 하는 이유도 판호를 따는 것도 어렵고 중국 정책에 발맞춰 나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두 번째로는 이 게임 문화 산업은 주요하게도 IP와 관계된 산업입니다. 이제 지적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 그러면 사실 좀 중국 시장을 관망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회 문화 이 산업에서의 접근이라는 거는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아마 시장도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나. 기대감은 상당히 있지만 시장의 어떤 한계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인식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주식 투자자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또 화장품 관련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방금 하신 말씀 조금 신중하게 좀 관점을 가져야 되겠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시장의 규모라든지 또 아까 풀어지는 속도라든지 우리처럼 뭔가 외교적인 행사가 하나 있게 되면 짱 하고 풀리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좀 접근이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접근 방법도 과거와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상대도 달라지고 우리도 달라졌는데 이전에 한번 잘 됐다고 똑같은 방식만 계속 고집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대학원생인데 대학생이 됐는데도 계속 그것만 입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기업도 몇 년 동안에 상당히 경쟁력을 갖춰왔습니다.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거죠,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장벽도 존재하거든요. 그렇다고 시장을 관망하고 못 들어간다 주저주저 하는 것보다는 저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자는 것이죠. 중국 기업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중국 기업도 예를 들면은 그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중국 제품, 중국 브랜드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데 우리 K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해갖고 한국 기업화 시키면서 글로벌 시장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트렌드를 잘 읽고 중국 기업과 적합한 상호 보완이 가능한 기업과 함께 한중 기업이 되어서 한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들의 네트워크와 그들의 역량을 통해서
개척을 하고 이어서 계속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예. 이 같은 좀 새로운 시도법 같은 거, 현재 예. 트렌드에 잘 맞는 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중 간의 관계에서 우리 경제 관계를 보면 한중 FTA가 조금 더 주목이 되는데 지금 FTA를 체결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중 간의 교역량도 늘다가 뭐 정체되는 느낌, 우리가 흑자를 보다가 좀 적자로 바뀌는 그런 통계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10년의 한중 FTA를 본다면 결국 중국이 좀 많은 혜택을 받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FTA라는 거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예. 누가 더 이득을 보냐, 누가 더 손해를 봤다라는 건 사실 힘듭니다. 다만 이 개방의 폭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중국이 자국 산업의 어떤 육성 그리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통해서 개방의 시간을 굉장히 길게 열어놨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중국이 상당히 많이 따라왔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쟁 관계였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치열한 경쟁을 넘어서 우리가 중국보다 못한 부분도 많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TA 2단계 논의에 들어감에 있어가지고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2단계가 서비스하고 투자 분야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투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협력의 틀,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보호조차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제2단계에서의 한중 FTA는 상당히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2단계 한중 FTA 서비스 분야와 투자에서도 뭔가 조금 교류와 협력을 넓히자는 게 무역 부분에서는 지금 10년간에 걸쳐서 교역량이 늘다가 줄고 우리가 적자로 이제 돌아섰는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는 우리가 조금 더 FTA를 맺자는 게 우리가 더 적극적입니까? 중국의 입장은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도 적극적이지만 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물론 신중한 분야별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총체적으로 한중 FTA 그러면 여태까지 실패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조 전환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구조 전환기. 그동안은 한국 기업이 중간재를 공급을 하면서 중국이 조립해갖고 수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와 같은 구도로는 쉽지 않게 돼가지고 적자 구도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일단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꿀 필요가 있고 또 2단계 FTA 같은 경우는 이제는 관세보다는 투자라든가 서비스, 디지털화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고 다행히 중국도 정치적으로도 한국을 필요로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시장 진출 같은 경우도 뭐 중국 기업만으로 쉽지 않은 것을 한국과 하면은 더 좋은 그런 상호 보완적인 요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야별로 잘 찾아갖고 중국한테 예를 들면은 미중 대립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견 강국 대한민국을 미국도 더 원하고 중국도 절실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립 국면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미국 카드를 활용하면서 자, 그럼 FTA 우리한테 이거라도 잘 해줘. 그러면 우리가 미국 쪽으로만 가지 않을 거야라는 식으로 양측을 활용하면서 한중 2단계 FTA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갈 중국을 리드하면서 추진해 나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정상회에서는 그럼 FTA 2단계에 관해서 뭔가 진전된 합의랄까, 뭔가 MOU랄까 이런 게 조금 혹시 기대가 됩니까? 그럼? 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어떻게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관련 부서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구가 있어야 될 테니까요. 다만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몇 가지 사항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급망의 안정이라든지 투자의 확대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경제 그리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이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서는 한 10여 개의 MOU가 체결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우리의 4대 그 기업 총수들도 갔고 그리고 200여 명의 뭐 경제 사절단이 갔으니까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질 텐데 사실은 이번 방중 과정에서 상해를 방문하게 돼 있었는데 원래는 수조를 가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조가 아무래도 중국 경제 그리고 첨단 산업의 어떤 메카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교류 협력의 어떤 장을 한번 열어볼까 했는데 그 여의치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뭐 전후 배경을 각설하고서라도 한중 양국이 지금 첨단 산업 경제에 대한 협력 구도를 통해 가지고선 미래 먹거리를 모색하겠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원래 수적으로 생각했던 모양인데 6일 일정으로는 6일 상하이로 이동을 합니다. 베이징에서 해가지고 뭔가 현지 스타트업 이런 관계자 벤처 회사 사람들을 만나서 한중 간의 스타트업 서밋 행사를 하는데 이 중국의 혁신 AI 기업 로봇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꽤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나올 예정인가요, 중국에서? 일단 뭐 현재 그 중국의 AI 유니콘 예. 창업자들 네. 이름이 뭐 미니맥스라든가 네. 뭐 에지 로봇이라든가 몇 개가 거론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뭐 행사가 끝난 다음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현재를 보려면 베이징을 가고 미래를 느끼려면 상하이를 가라. 상하이를 가라. 그러니까 현지에 가면은 베이징에 가면은 정치의 수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국의 1인자, 2인자, 3인자 다 만나고 전반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논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을 간 다음에 이번에 예. 상하이, 중국 경제의 핵심이면서 중국의 미래라고 불리는 상하이에 가가지고 특히 네. 금방 말씀드렸던 뭐 벤처, 네. 스타트업 서밋 같은 것, 예. 이것은 곧 베이징에서 정치 의존 중심의 일정에서 네. 미래 산업으로 그 논의 틀을 바꿨다라는 전환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조보다는 상하이가 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도 예.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도 제안을 했고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상하이에서는 더군다나 네.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그 현재 국가주석인 시진핑 주석도 상하이 당석이 하다 발탁돼서 최고 지도자가 됐고 그 전에 장쩌민 주석 같은 경우도 상하이 당석이 하다가 네. 바로 갔거든요. 네. 지금 상하이의 1인자인 상하이시 당석이가 천지닝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양반도 미래의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미리 염두에 둬갖고 중국의 현재를 느낀 다음에 네. 중국의 미래, 즉 한국과 중국이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일정을 확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베이징에서 이제 상하이로 가서 상하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혁신 기업가들을 만나서 뭔가 우리 스타트업 혁신에도 좀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중국의 미래, 현재 미래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서 중요한 지금 경제 이외의 이슈들이 사실 많습니다. 외교 안보적으로. 네. 뭐 지금 대만 문제 그리고 서해 구조물 아주 신중하게 우리 입장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나 내용 두 정상 간 이야기는 어떻게 오고 갈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주권이라는 측면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 특히 그 서해의 어떤 설치물에 대해서 16개 정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불법 어로 행위도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그러니까요.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해 주권의 문제와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그리고 당당한 어떤 모습이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전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예. 단순하게 그렇게 뭐 경제적인 이익은 없을지 몰라도 상당히 그 주권과 관계된 문제니까 간과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자면은 최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라는 논의가 지금 퇴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더 이상 얘기가 없다 그런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평화 발전이라는 국제적인 주제, 시대의 주제를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뭐 시진핑 주석이나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평화 발전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수렴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네.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일단 이런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네. 단순하게 남북한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 그리고 국제사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전해준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특히 이제 대만 문제로 워낙에 중일 간의 갈등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일본을 의식해서 뭔가 대만에 대한 입장, 중국에 대한 대만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백히 밝혀라는 그런 요구가 좀 있을 법해요. 아마 있을 겁니다. 좀 예. 민감한 문제지만 그래도 언급은 할 것이고 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긴장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견제해온 입장을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네. 한중 수교 이래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은 하나다라는 하나다라는 입장을 입장. 견제해왔고 예. 대통령도 얼마 전에 중국 CCTV하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라고. 그걸로 끝입니다.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정상에서 언급을 하건 안 하건 네. 얼마 전에 위성락 안보실장과 예. 왕이 부장과의 그 연락 중에서도 그런 것은 이미 다 그렇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예. 다만 우리가 예.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혹은 일본이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지나치게 그쪽에 또 신경 필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자국의 국익 증진을 위해서 외교 정책을 전개하고 중국도 다른 나라도 자기들의 국익을 위한 외교 정책을 전개하듯이 우리 중견강국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나라가 뭐라고 하건 우리는 다른 나라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미국과의 관계도 좋고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우려됐지만 근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아직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대만 문제 나오면 우리는 그동안 견제했던 입장을 그대로 견제했을 뿐이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자율적이고 전략적이며 주체적인 입장 속에서 견제하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네. 어떤 당당한 자세로 나가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민감한 외교 안보,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걸려 있고요. 또 경제 관계에서도 10년간 FTA도 재평가를 하면서 뭔가 문화면에서 많은 좀 교류 확대를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우수근 한중 글로벌 협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